자, 녹화 들어갔습니다. 오늘이 6월 20일이네요. 벌써 6월이 끝나가네. 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웹페이지 크롤링이에요. 단일 페이지 하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스크래핑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뉴스 스크랩이라는 용어 쓰죠? 그래서 스크래핑, 얘는 단일 페이지로부터의 데이터 수집이에요. 그리고 크롤링 혹은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는 한 페이지에서 파생되는 하위 페이지들, 우리가 웹사이트 들어가면 거기서 링크 클릭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잖아요. 그 링크 주소들을 수집해서 하위 페이지까지 콘텐츠를 수집하는 거예요. 특정 페이지로부터 파생되는 하위 페이지까지 일괄 수집하는 걸 크롤링이라고 해요. 이 크롤링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크롤러라고 부르는데, 사실 스크래핑하고 크롤링하고는 그냥 범주의 차이인 거지 기능은 똑같죠. 저 크롤링을 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검색 엔진입니다. 그래서 크롤링에 대해서 만약에 박사학위까지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건 검색 엔진 개발로 넘어가요. 자, 근데 이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HTML 했다라고 하니까 HTML 소스 코드에서 어떤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사이트에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사이트마다 HTML 코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은 디자인이라고 해도 HTML 코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롤러의 약점은요, 사이트 디자인이 바뀌면 코딩한 게 무용지물이 돼요. 사이트 디자인이 바뀌면 코딩한 게 무용지물이 돼요. 그게 크롤링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좀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크롤링에 제일 시달렸던 사이트가 어딜까요? 맞죠. 네이버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있었죠. 진짜 거기 크롤링하는 예제가 인터넷에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나중에 네이버가 그 서비스 없애버렸죠. 그래서인지는 확실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시기가 딱 그래요. 왜냐면 저도 수업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 크롤링 예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네이버가 갑자기 그 서비스를 없애버리네? 그럼 나는 수업 예제 어떻게 해? 그 예제는 더 이상 못 쓰는 예제가 되겠죠. 그렇게 대상 사이트에서 뭔가 변화가 발생하면은 만들어둔 크롤링 코드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크롤링은 지속적인 프로그래밍은 아니고요. 그냥 일회용 코드라는 느낌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저도 크롤링 관련된 예제를 한 3, 4년 동안 계속 진행하면서 예제를 벌써 한 3, 4번 다 갈아엎은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드는 올해 2, 3월 달에 새로 만든 거예요. 구글같이 정말 도메인 상태가 진짜 맵지 상태에서 수집할 게 없는 거니까. 그쵸. 구글 페이지에서 수집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요즘 검색 엔진들은요, 자기네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안 해요. 옛날에는 검색 엔진이 일종의 갑을 해서 이제 을 같은 위치였어요. 최대한 많은 검색 기록을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야 고객 접속자들이 유입이 되니까 자기네가 막 적극적으로 웹사이트 크롤링을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검색 엔진들이 갑이잖아요. 일반적인 웹사이트보다. 그러니까 지네가 웹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검색 결과 수집 안 해요. 역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 노출되기 원하는 사이트들이
자기네 모든 페이지 주소를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해요. 요즘 검색 엔진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트 디자인이 바뀌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사이트 주소랑 컨텐츠 내용을 내가 직접 다 타이핑하는 거야. 요즘 검색 엔진은 그래서 크롤링하고는 살짝 성격이 좀 달라요. 자, 한 5분 정도 이제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작업 폴더를 열게요.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 진행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같이 좀 합시다. 그 GitHub 저장소에 보시면은 readme.md라는 파일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없으시면은 직접 만드시면 돼요. 파일 이름 똑같이. readme.md라는 파일을요. 그 GitHub 저장소 연결된 폴더 제일 위에 readme.md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게 보통 GitHub에서 프로젝트 저장소 생성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파일 중에 하나인데 체크 안 하면 안 만들어져요. 우리가 그 주피터 파일 작성할 때 그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개념 소개해 드렸었죠. 뭐 여태까지 예제에 마크다운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예제들은 그냥 여기 위에 제목 다는 정도로만 제가 마크다운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형식만 독립적으로 작성할 때 확장자가 MD예요. 이게 마크다운 파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샵이라고 돼 있는 게 1수준의 제목이라고 했었죠. H1 태그. 얘는 그냥 문구고. 이렇게 GitHub에서 등록이 됐을 때 각 폴더마다 readme.md라는 파일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표지처럼 나와요. GitHub에서 마크다운 파일의 역할이에요. 만약에 여기 데이터 수집 폴더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파일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 폴더에도 readme.md라는 파일이 있다면 밑에 또 거기 간략하게 내용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폴더마다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에 대한 어떤 그 간략한 섹션을 설명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readme.md 파일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저께 제가 GitHub 저장소 쭉 돌아다니는데 어느 게 누구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1번 제목에다가 본인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제목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최상위에 있는 readme.md는 그냥 이렇게 형식을 좀 맞춰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고서 아 누구 거구나 라고 이제 좀 체킹을 하죠. 저거는 뭐 이따가 커밋할 때 그냥 같이 올리면 될 거고. 이 산대특 과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국비 지원 과정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일반적인 국비 지원 과정은
과목마다 시험 봐요. 이수자 평가라고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 전례는 선생님 선대특이 처음 가보니까 네, 산대특은 저도 처음이에요. 일반가는 부트캠프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부트캠프 말고, 국비 지원. 네, 일반 일반 국비 지원이요. 내일 배용 카드 갖다 하는 거. 일반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받았었던 여러분들 그 교과목인데, 여기 교과목이라고 돼 있는 것마다 시험을 봐요. 일반 국비 과정은. 그 시험 문제를 한번 샘플로 보여드려 보면은, 근데 우리도 이거 하긴 할 거예요. 이거 시험지에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 수업 내용 자체는 똑같으니까. 좀 문제가 이제 이런 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어컨 예약 대수랑 판매 대수가 있을 때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시오. 그래서 이제 각각 문제,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상관계수 분석, 그 다음에 모형 적합도, 독립변수 판단,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잔차 분석, 얘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답안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봐요. 되게 기본적인 통계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과목별로 시험을 봐서 점수를 다 매겨요. 그러면은 이제 1차적인 목표는 훈련생별로 성취도를 판단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두 번째 목표는 아무래도 일반 국비 지원은 그래도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세금이 잘 쓰이는지 분명히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 위원 3명이 나와서 시험지 다 검토한 다음에 학생 무작위로 뽑아서 다시 해보세요라고 시킨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비 지원 학원들의 특징이 그 감사 점수를 잘 받아야 학원이 다음 해 또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점수 못 받으면 학원 문 닫아야 돼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그게 취업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수업으로 바뀌어요. 수업 유형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면접 볼 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이걸 이수자 평가라고 하는데, 이수자 평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길래 안 해도 된대요, 산대특은. 아, 알겠다고,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일단 단점은 수업의 목표가 좀 방향성이 좀 틀어진다라는 거. 근데 장점도 있기는 해요.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파악이 좀 된다는 거. 괜히 서론이 기네, 지금. 근데 지금 우리는 저런 시험을 공식적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따라오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 이름 적어주세요. 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좀 길었네. 자, 아이고 10분이나 떠들었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HTML하고 CSS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려고 해요. 자, 제가 간단하게 이제 HTML 문서를 만들게요.
자, HTML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보통 뭐 HTML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기억나죠? 요거를 좀 간단하게 요약한 게 마크다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노션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이게 온라인에서 쓰는 메모장인데 요즘 되게 많이 쓰죠. 대학생들도 많이 쓰던데 회사에서 업무 관리할 때도 많이 쓰고. 이 2단계 인증 참. 자, 뭐,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컨텐츠를 정리하는 메모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션의 원형이 마크다운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용했었던 마크다운 문법 있잖아요. 만약에 노션을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썼었던 그 노션 문법들, 마크다운 문법들, 노션에서 다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샵 하나는 제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샵 딱 찍고 한 칸 띄면은 그때부터 제목일로 바뀌어요. 이게 노션이라고 하는 게 마크다운의 약간 프로그래밍적인 기능을 적용해서 온라인화 시킨 서비스이고요. 내보내기를 하면은 마크다운 형식으로 또 파일을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션 쓰시는 분들은 마크다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별로 그렇게 말이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읽히는 게. 이게 머신러닝 교환이에요. 얘기했잖아요. 머신러닝은 선형대수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요. 머신러닝은 암만 얘기해도 수학을 뺄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과목 특성상. 최소한의 수학은 얘기해야 돼요. 자, 요 단위를 이제 HTML이 간결화돼서 마크다운이 됐고, 마크다운을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서 나온 서비스가 노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갑시다. 이걸 이제 HTML 태그라고 하는데, 이 HTML 태그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어떤 책 쓰려고 나온 거예요. 문서를 온라인으로 이제 만들려고.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여러분들 책 보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형광펜으로 긋죠. 그걸 우리가 보통 마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마크업 랭귀지예요. 자, 컴퓨터 화면에다가 우리가 형광펜으로 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장 위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같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태그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끝. 이렇게 한 거를 마치 형광펜으로 강조한 것처럼 쓰자 라고 해서 출발한 게 마크업이에요. 자, 책에서 이렇게 내용을 형광펜으로 딱 표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말머리 같은 거 좀 남기잖아요.
펜 같은 걸로 좀 간단하게 무슨 뜻인지 펜 같은 걸 이렇게 좀 필기 같은 거 좀 하잖아요. 그런 필기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초창기 마크업은 이 안에 들어가는 요점 정리라고 적혀 있는 이 말머리에 대한 제약이 없었습니다. 단지 앞뒤 짝만 맞으면 된다였어요. 그 규칙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규칙을 XML이라고 합니다. XM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HTML 할아버지 뻘 되는 언어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났더니 이거를 이제 컴퓨터 상에서 열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났더니 무슨 가능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지에 이름 되면 알만한 굵직굵직한 개발회사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애들이 모여서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요. 협의체. 그거를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이라고 해요. 보통 W3C 그렇게 표기하는데 걔네들이 그러니까 개발사들이 모여서 담합을 한 거야. 우리 이런 형식의 파일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그때 요 말머리에 따라서 안에 있는 내용을 그래픽으로 어떻게 저렇게 바꿔주도록 우리 담합을 하자. 라고 해서 나온 규칙이 HTML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H1이라고 적으면 안에 있는 내용을 대빵 크게 보여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짝짝꿍 한 거지. 그리고 그걸 표준이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HTML 태그의 시작은 그냥 안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근데 HTML만 놓고 보면은 사실 되게 봐주기 곤란하죠? 그 생김새가 되게 투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꾸밀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론을 이제 만들어낸 게 그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흔히 우리가 CSS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HTML은 골격을 만들고 CSS는 거기에 디자인을 적용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 여기까지는 뭐 아는 얘기죠? 자, 그냥 이제 무작위로 적고 있어요. 뭐, 요 정도만 합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도 조금 더 적어볼까요?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 확증적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여기도 세부 항목 하나 넣고, 그러니까 저 단원이 하나 더 들어가긴 해야겠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HTML만 놓고 보면은 되게 투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CSS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여기까지는 이전 수업에서 배우셨던 거죠? 네. 자, CSS를 적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쉬운 거는 HTML에 스타일이라고 태그 넣고 그 다음에 태그 이름 넣은 다음에 네,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작성하고 있는 파일은 끝나면은 배포할 테니까, 뭐, 지금은 그냥, 여러분 예전에 실습하셨을 테니까, 그 기억을 그냥 되짚는 정도로만 확인해 주세요. 자, CSS에서는요, 이 앞에 붙어 있는 게 CSS 코드를 적용할 대상을 지칭하는 거죠. 지금 이 의미는 이 HTML 문서에서 모든 H1 태그한테 스칼라, 글자 색깔을 이 색깔로 적용해라 라는 뜻이에요. 색상 표기법은 아시죠? 그거는 안 하고 저희 그걸 주시긴 했어요. 아,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거 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했고 이게 거의 그렇게 깊게 할 수준은 솔직히 아니다 보니까 아니, 컬러 저 형식은 거의 주셨는데 컬러 다 거의 주셨으면 저 샵도 공유 네. 했어요. 네, 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컬러 한 다음에 선택하면 저렇게 자동으로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색상 값이냐는 거는 이해하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쓸 줄 알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래프 색깔 이렇게 주거든. 저희 HTML 거의 뭐 사용하는 다한거 같아요. 응. 비슷해서 거의 뭐 인라인 이렇게 진도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 앞에 붙어 있는 거를 CSS 선택자라고 합니다. 혹은 CSS 셀렉터라고 불러요. 선택자나 셀렉터나 뭐 똑같은 뜻이죠. 앞에 있는 이 이름이 의미하는 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CSS가 적용될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크롤링을 할 때는 이 선택자를 판단하는 것까지가 필요해요. 안에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는 사실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요 예시에서도 일단 그래도 뭐가 적용됐다라는 건 좀 알아야 되니까 글자 색깔만 적용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H1 태그로 했는데 여기를 H2로 바꾸면 모든 H2 태그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H1한테는 하나 더 줘, H1한테는 따로 줘볼까요? 갈라. 네, 이런 식으로. 저거 뭐 색상값 구사하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구글에서 컬러 피커라고 검색하시면요. 이런 거 나와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색깔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맞추세요. 여기 밑에 바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인 색상 값들만 하도 써갖고 그냥 제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빨강, 파랑, 초록, 노랑, 핑크, 그 다음에 하늘색,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런 것들을 그냥 자주 쓰는 색깔 한 10가지 남짓 외우고 있는 거지, 뭐 지금 알아서 뭐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선택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태그 방식이 있고요. 또 어떤 방식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클래스 방식이 있습니다. 클래스 방식은 일단은 이름 명명할 때 점을 하나 찍어요. 그리고 단어를 아무거나 정해요. 내가 이름을 정해요. 변수 이름 정하듯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값을 주면은 이 클래스를 내가 적용하고 싶은 대상에다가 클래스하는 속성으로 값을 연결해요. 여기 노란색으로 바뀌죠? 노란색은 좀 너무 안 보이나? 빨강색. 여기도 이렇게. 클래스 방식은요, 태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하나의 값을 여러 번 재사용하려고 쓰는 거예요. 태그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li 태그에도 좋고 ol 태그에도 좋죠. 태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id 방식. id 방식은 마찬가지로 변수 이름을 정하는데 샵을 주고요. 변수 이름 주듯이 하나 이름을 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 id 값을 html 태그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사실 css만 놓고 봤을 때는 id 값 똑같은 게 이렇게 중복돼도 상관없거든요. css만 놓고 보면. 하지만 이 css랑 연계되는 다른 언어들, 자바스크립트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사용할 그 파이썬 크롤링 코드, 이런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 웹사이트에서 아이디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올라요? 그 웹사이트에서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잖아요. 식별자라고 표현해야겠죠? 코딩에서 아이디라고 하는 얘기는요, 보통, 여러분, 저거 뭐지? 반복모음 돌릴 때 변수 거의 맨날 i로 적죠. 그 i랑 이 id랑 같은 뜻인데, 인덱스를 줄임말이에요. 인덱스가 우리말로 색인이에요. 왜 책 뒤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해서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코딩에서는 인덱스라고 불러요.
id는 그 인덱스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나랑 똑같은 id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죠. id 값은 기본적으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적용된 id 값은 딴 데는 적용하면 안 돼요. 물론 CSS만 놓고 보면은 똑같이 두 번 들어가도 아까 적용되는 거 확인하기 했지만 id 값이 똑같은 게 겹치면은 이제 크롤링 코드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id 값은 고유한 요소를 가리킨다라고 전제를 갖고 가야 돼요. id는 다른 태그에 또 쓸 수 없습니다. 절대 규칙이에요, 이거. 자,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태그 방식, 클래스 방식, id 방식.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손 선택자, 자식 선택자, 속성 선택자 등등등등. 뭐 예를 들면은 자, 실라버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실라버스 그러면은 여기를 다 가리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li 자, 밑줄식이에요. li 태그한테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주면은 모든 li 태그가 다 밑줄이 가죠. 자, 근데 점 실라버스 안에 태그의 포함 관계를 괄호로 표시해요. 점 실라버스라는 클래스 안에 li 그러면은 실라버스라는 클래스는 여기만 적용되어 있으니까 밑에 있는 li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밑에는 밑줄이 빠지죠. 점 실라버스라는 클래스를 갖는 거 안에 있는 li 태그. 자, 그 안에 li 안에 자, 실라버스 안에 li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 5개 중에 li 안에 OL 안에 li 그럼 이 구조를 충족하는 대상만 적용이 돼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HTML 태그를 이 HTML 태그의 포함 관계를 부모자식 관계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바로 직계 자손을 가리키는 방식이 이 괄호예요. 그래서 얘는 자식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자식 선택자라고 불러요. 자, 자손 선택자는요, 자식 선택자 같은 경우는 HTML 구조를 이렇게 한 칸씩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자손 선택자는 HTML 태그의 구조를 몇 칸이건 한 번에 껑충 뛰어가요. 자식은 바로 밑에 항렬이고 자손은 손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손 선택자는 띄어쓰기로 구별합니다. 실라버스 안에 OL 태그. 이렇게.
실라버스라는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는 태그가 요만큼이잖아요. 이 범주 안에서 몇 칸을 파고 들어가고 상관없어. 이 범주 안에 OL이라는 태그가 있기만 하면 걔한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손 선택자라고 해요. 요거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눈치가? 그쵸? 왜냐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안 해요. 왜냐면은 HTML하고 CSS는 프로그래밍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 웹 디자인의 범주에 속해요. 그래서 개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거 하라 그러면은 쪽팔려 해. 안 하려고 들어요. 근데 막상 이거 모르면 프로그래밍이 되게 할 수 있는 게 좀 요즘 유행하는 기술들은 많이 못해서 이런 CSS의 표현 방식들 잘 체킹을 하셔야 돼요. 이런 표현 방식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조금 쉬었다 갑시다. 자, 눈 감는 분들 잠 좀 깨세요. 전 자면 안 깨워요. 그 시간에 자는 거는 본인이 나중에 책임지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목록 정의 태그를 div 태그로 한번 이렇게 감싸놨어요. 자, 똑같이 서브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감싸놨고요. 서브라는 클래스한테 이제 보더 1픽셀 직선에 회색 이렇게 부여를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자식 선택자, 자손 선택자까지 했죠. 특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인데요. 얘는 div 태그로 감싸고 밑에는 다른 태그로 감싸볼까요? 얘는 뭐로 감쌀까? p 태그로 감쌉시다. 똑같네. 자, 이 앞에다가 태그를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이 의미는 서브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태그라는 뜻이 돼요. 요게 이제 하나에 같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 서브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태그. 자, 여기에 파트 1, 파트 2. 한 번에 2개 이상의 클래스를 줄 때는 띄어쓰기로 구별합니다. 그럼 여기에 점 파트 1에는 배경 색깔을 회색으로, 너무 진하다. 여섯 개. 파트 2에는 파트라고 하지 말고 비지라고 합시다. 백그라운드. 비지. 그냥 파트 1, 2. 무슨 색깔을 쓸까요? 선택할 수가 없네.
시각적으로 구별은 가니까. 자, 파트 1하고 파트 2에 각각 배경 색깔을 다르게 줬어요. 자,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div.serv라고 하면은 serv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라고 그랬죠. 지금 이 조건에 충족되는 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타조리가 지금 두 개 쳐졌죠. 여기에 .part2 그럼 위에는 타조리가 없어지죠.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애들을 찾는 거예요. div 태그이고 serv라는 클래스를 가지면서 part2라는 클래스까지 갖고 있는 애. 선택자를 명시할 때 띄어쓰기 조심해야 되는 게 띄어쓰기라면은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기를 띄었으면 자선 선택자가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할 경우에는 div 태그 안에 사이에 뭐가 있건 상관없고 태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클래스 이름이 서브인 거. 그리고 또 이 안에 뭐가 있건 상관없고 자선 선택자니까 그 다음에 태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클래스 이름이 part2인 거. 이런 뜻이 돼버려요. 띄어쓰기를 하면. 띄어쓰기 하면. 근데 얘를 붙여버리면. 붙여버리면은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거니까 얘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띄어쓰기를 하고 안 하고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코딩 같은 거 할 때 띄어쓰기 되게 편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히 파이썬 공부하시는 분들은 띄어쓰기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띄어쓰기도 문법이잖아. 띄어쓰기 잘못하면 파이썬 에러 나요. 그래서 띄어쓰기 때문에 빈정상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자, CSS 선택자도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비단 클래스만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ID 속성도 붙일 수 있어요. 붙여서 샵하고서 뭐 ID 값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샵하고서 헬로라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ID 값이 헬로라는 것도 같이 있는 대상. 얼마든지 순서는 상관없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같이 붙여서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내가 적용하고 싶은 대상을 좀 더 확실하게 특정 지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이 선택자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하는지가 내가 수집하고 싶은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내느냐예요. 자, 마지막으로 링크 1. 링크 2. 자, 여기 링크 1하고 링크 2가 있어요. 네이버는 한번 방문했던 애라고 보라색으로 나오네요. A 태그인데 href 속성을 갖고 있는 요소. A 태그인데 href 속성 값이 샵인 요소.
아, 보라색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HTML 속성에 따라서도 골라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CSS 선택자 표현 방식이 한 30가지 정도 돼요. 이게 되게 표현 방식이 많아요. 저도 한 요 정도만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안 쓰는 건 수업에서 언급을 안 해요. 자, 이러한 표현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페이지의 컨텐츠를 수집하는 과정이 진행이 돼요. 자, 얘는 파트 1이니까 파트 1에도 테두리를 쳐보면은 파트 1에 얘는 아이디 까왔고 위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테두리 쳤어요. 테두리 좀 굵게 할까? 굵으면 좀 촌스러워지는데. 아, 이건 나중에 수업 때 쓸 샘플 데이터 드리고. 이름 바꾸기. 샘플.html. 자, 일단은 요 HTML을 먼저 배포를 할게요. 자,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성 갈 때 잘 정리해 달래요. 자, 지금 배포해드린 샘플 HTML 파일은요, 제가 온라인에 지금 막 띄워놨어요. 단톡방에 주소 하나 올렸고요. 자, 일단은 한 15분 정도 시간 할애해서, 10분? 10분이면 되겠죠? 10분 정도 할애해서
요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파일을 제가 온라인에 올려놨으니까 얘를 크롤링해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추출하는 거를 먼저 좀 진행을 해볼게요. 크롤링 예제를 미리 준비한 게 다짜고짜 그냥 실제 페이지에서 데이터 수집하기 하는 것부터 먼저 예제를 준비해놔서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그래 좀 기본 페이지, 기초 연습을 좀 할 예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하나 삽입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50분이니까 11시까지 요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 봅시다. 자, 합시다. 아직 한 분이 안 들어오신 관계로 또 잠깐 쉬어가는 얘기. 저기 수강생분 한 분이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셔서 생각난 김에 국내에서 데이터 분석 관련된 자격증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ADSP라는 자격증이 가장 만만해요. 근데 얘도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랑 준전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준전문가는 ADSP라고 하는 자격증이고요. 전문가는 ADP라고 하는 자격증이에요. 차이가 실기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실기. 그래서 준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냥 필기 시험만 진행이 되고 전문가는 실제로 그 코딩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분석에 대한 그 해석까지.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수업, 아까 제가 뭐 수업 예제, 데이터 분석 수업 예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것까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격증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얘네는. 저도 ADSP 2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변별력이 좀 있는 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자격 검정 얘네는 시험지를 시험 끝나면 반납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유출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책 같은 거 보면은 뒤에 기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봤더니 알바 쓴대요. 알바를 써서 시험을 다 보러 시험장에 들여보내놓고 인당 몇 문제씩 외워갖고 나오게끔 하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기억력이 100%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격증을 목표로 하신다면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일단 ADP랑 ADSP. 이게 시험 일정이 ADSP가 시험 날짜가 10월 21일. 여기네요. 마지막 시험일이 이때네요. 좀 빠른 거는 요거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때를 목표로 하면 기간이 얼마 없잖아요. 진짜 장담하건대 이 기간 안에 준비 안 돼요. 이 시험 범위 전체가 우리 수업 내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전까지가 이 시험 범위랑 겹쳐요. 대신에 우리는 코드를 파이썬으로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코드를 R로 해요. 그 차이를 빼고 나면은 그 수업 내용이랑 시험 범위랑 겹칠 거니까 요거 목표로 기간 안에 목표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있거든요. 이거 비추예요. 궁금하시면 이따 점심시간에 영풍고 가서 책 한번 보세요. 이게 시험 자격증 준비하는 게 수학책인지 데이터 분석책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냥 계속 공식만 풀어도 돼요. 분석 기사는.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저한테 어떤 학원에서 이거 수업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저도 고사했어요. 왜냐면 나도 수학 공식은 말로 풀 자신이 없더라고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비추. 요거 두 개는 실제 현업에서도 좀 쳐줘요. SQL 관련된 거는 따지 마세요. 이건 뭐 개발자가 아닌 이상 별로 의미 없어요. SQL은 개발자한테는 교양 과목 같은 건데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충분 조건이지 필수 조건은 아니야.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자격증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실습했었던 HTML 페이지에서 컨텐츠를 수집을 해볼 건데, 어제 우리가 오픈 API 연동해서 카카오 책 검색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미지 검색 결과 연동하는 것도 한 번 더 예제가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요거를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책 검색하고 뭐 크게, 어제 우리 마지막으로 했었던 그 도서 가격 학기처럼 계속 코드 똑같이 간 다음에 끝에 가서 추임새 하나 바꾸는 거, 그 정도 수준이니까, 요거 이미지 검색 결과 같은 경우는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좀 어제 거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더 돌리기로 하고, 일단은 오전부터 시작했던 거에 포커스 맞춥시다. 자, 그래서 8번 심플 크롤러라고 예제 준비했고요. 자, 일단 패키지 준비. 자, BS4라는 이름의 패키지예요. 뷰티풀소4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미 제가 여러분들 예제 확인했을 때 이거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패키지의 목록을 보고 싶으면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PIP로 우리 패키지 설치하잖아요. PIP 리스트라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 목록이 쭉 나와요. 자, 여기서 저도 뷰티풀소4라고 있네요. 참고로 맥 쓰시는 분들은 PIP 대신에 PIP3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 아시죠? 오늘 똑같이 맥 쓰시는 분 두 분이 같이 글 쓰겠네.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아까 얘기했었던 요 URL을 이제 수집을 할 거예요. 연습하셨던 요 실습이죠. 자,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소스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HTML 코드 원본을 볼 수 있죠. 리퀘스트 패키지가 하는 역할은 이 HTML 소스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제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자, import request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뷰티풀소에서 BS4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브라우저 버전 정보 문자열, 이거 실습했던 거 파일 내용 갖고 계시죠? 실습하다 보면은 예전에 실습했던 거에서 복사해서 갖고 오는 경우 꽤 많아요. 그래서 브라우저 버전 정보 문자열 준비했고요. 접속 객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접속 객체 부가 정보 헤더 처리하는 거, 요거까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수집할 컨텐츠가 있는 웹페이지 주소. 오늘 우리가 실습한 파일을 준비했어요. 여기까지 실행해 볼게요. 여기까지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변수 준비하고, 그 다음에 session.get에서 가져오고 에러 났는지 여부 체크하는 거. 여기까지 동일하죠? 자, 지금 여기는 별다른 출력 결과가 없으면은 가져오는데 성공을 한 건데, 만약에 주소를 내가 잘못 적었다. 그러면은 스테이터스 코드는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404가 될 거예요. 페이지 나 파운드. 이제 예외 처리 코드에 의해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지금 이 파이썬 에러는 일부러 발생시킨 거예요, 강제로. 자, 그래서 별다른 출력 결과가 없으면 잘 가져왔다라고 여기시면 되고, 인코딩 지정하고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컨텐츠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이 인코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HTML 작성할 때 메타 태그로 캐릭터 셋 지정하죠. 캐릭터 셋하고 인코딩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에 맞춰줘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UTF-8 때려 박으세요. 인코딩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UTF-8로 넣는데 한글이 깨진다. 그럼 EUC-KR이라고 바꾸세요. 근데 지금은 UTF-8 방식을 EUC-KR이라고 처리하면은 다시 실행할게요. 한글이 다 깨질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출력되는 한글이 깨지냐 안 깨지냐에 따라서 UTF-8하고 EUC-KR을 왔다 갔다 선택하시면 돼요. 어차피 영어는 해당 없고. 자, 이렇게 출력을 해봤고요. 어제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의 컨텐츠를 가져온 다음에 이게 제이슨이니까 딕셔너리로 바꿨죠. 웹페이지를 처리할 때는 이 r.text, 이 내용 전문을 뷰티풀소 클래스한테 넘기는 겁니다. 사실 파이썬이 이렇게 보면은 얘가 함수인지 클래스인지 판단이 잘 안 돼요. 이게 함수로 호출하는 건지 클래스로 호출하는 건 잘 안 돼요. 다른 프로그래밍어는 클래스로 호출할 때 앞에 U라고 붙어서 명확한데 파이썬은 그 구별이 잘 없어요. 얘가 함수인지 클래스인지 잘 몰라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요. 관례상 대문자로 시작하는 건 보통 클래스예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보통 클래스예요. 자, my라는 단어랑 age라는 단어 두 개를 결합해서 변수 이름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자, 첫 번째 방법 그냥 쓴다. 두 번째 방법 언더바로 표기한다. 세 번째 방법 대문자 age. 이거는 근본 없는 애고 얘는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얘는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낙타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거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 집 강아지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변수 이름인데 자기 맘이지 뭐. 하지만 취업하면 달라요. 자, 회사에 직원이 30명이 있는데 변수 이름을 어떤 사람은 스네이크 표기법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카멜 표기법으로 하고 그럼 숙수 다 모아놓고 나면은 중구난방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코딩 스타일을 다 정해놔요. 주석은 어떤 식으로 달고 변수 이름은 어떤 식으로 달고 함수 이름은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으로 정하자라고 미리 다 정해놔요. 회사만의 내규처럼. 그걸 코딩 컨벤션이라고 해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공개되어 있는 거 제가 본 적이 없고요. HTML, CSS, 그리고 자바 이런 것들은 좀 유명한 회사들은 공개를 합니다. 네이버가 자신의 코딩 규칙을 문서화해서 공개한 거예요. 이거 분량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취업하려면 일단 이거 외우고 들어가야 돼. 네이버 코딩 규칙이에요. 공백 매기는 것도 규칙을 해놨어요. 자, PDF 85페이지네요. 클래스 이름 같은 것도 어떤 단어를 무슨 용도로 쓰자.
라고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게 좀 제대로 된 회사들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 취업해서 코딩하는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면 혹시 지켜야 될 코딩 규칙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이전에 누군가 작성했던 코드 하나 이거 보고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냥 예제 파일 하나 탁 던져줄 거야. 예. 취업하면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알아서 눈치껏 해야지. 물론 면접 볼 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면접 볼 때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집으로 보냈어요. 회사는 학원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내가 일해서 회사 매출 나온 거 당신 월급 주면서 내가 왜 당신 공부 가르쳐야 되냐 그랬거든. 왜냐면은 그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면은 나는 내 일할 시간에 그 사람 가르치면 난 야근해야 돼. 왜 내 야근 시간을 소비를 하면서 가르쳐줘요? 회사는 학원이 아니에요.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그래도 외면은 안 할 거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 어쨌건 가져온 컨텐츠를 이제 뷰티풀 솜한테 줍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전문이에요. 자, 여기 밑에 부분부터는 이제 예제가 다른 페이지에서 가져온 거라서 여기부터는 이제 새로 코드를 만들게요. 자, 여기서 일단 이 헬로월드라고 하는 큰 제목을 뽑아보고 싶어요.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크롬 브라우저에서 F12키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여기 맨 끝에 메뉴 밑에 도구 더보기 밑에 보시면 개발자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HTML 코드가 나오죠. 이 코드랑 여러분들이 마우스 우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하는 거랑은 다른 애예요. 이따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얘기를 좀 할 때 조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거는 웹브라우저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는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 YT 아티클 서머리 위젯 래퍼라고 하는 div 태그가 하나 들어있죠. 클래스 아이디 값 받고 있는. 근데 아까 우리 실습 예제 이런 거 없었잖아요. 브라우저가 임의로 낑겨 넣은 거거든요, 이거. 이게 제가 크롬 브라우저에 확장팩을 깔다 보니까 유튜브에 접속하면은 얘가 동작을 해요. 이게 이건가? 요건데요. 요거예요, 요거. 영상 틀어놓으면은 챗GPT가 영상 요약해줘요. 최초의 공항 컴퓨터 애플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애플 비전은 이런 현실과 가상을 잇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기입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애플 반도체를 통해 저런 기능을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div 태그가 이렇게 브라우저가 임의로 낑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코딩한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가 이해하고 있는 영역이다. 자, 개발자 도구 위쪽에 메뉴바 중에 제일 첫 번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딱 찍은 다음에 내가 추출하고자 하길 원하는 데를 찍으세요. 그럼 거기 태그가 이렇게 잡혀요. 이걸 잡아서 그 부분의 CSS 선택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 CSS 코딩하고는 연관없어요. 그냥 얘를 지칭할 수 있는 선택자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자, 얘는 $H1 태그니까 뭐 다른 선택자의 개입 여지가 없죠. 그냥 H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뷰티풀 속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속. 자.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오케이. 테스트 1. 테스트 1은
소점 select. 소비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select라는 메서드에 여러분들이 가져오고자 하는 대상의 CSS 선택자를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 CSS 선택자를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침에 선택자 얘기한 거야. CSS 모르면 크롤링은 꿈도 못 꿉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1을 가져와 볼게요. 제로부터 원하는 부분 추출하기. 1. HTML 태그에 의한 방법이에요. 추출.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속 객체의 select. 객체 안에 들어있으니까 메서드죠? 근데 사실 메서드랑 함수랑 이름 별로 구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도친 계신이야. 메서드의 리턴 값은 항상 리스트 타입이야. 무조건 리스트예요. 자, 추적해보면은 리스트죠? 자, 프린트 타입 테스트 1. 자, BS4 엘리먼트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객체인데요. 그냥 리스트랑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건 확인하려고 출력한 거니까 빼고. 자, 리스트 타입이므로, 리스트 유형이므로, 인덱스 번호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원소가 많으면은 반복문 돌려야겠죠, 당연히. 오늘 반복문 아마 엄청 나올 겁니다. 오늘, 내일 반복문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원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반복 돌리면은 솔직히 불필요하지. 그래서 H1은 테스트 1의 0번째. 그러면 태그만 뽑히죠. 자, 이제 추출한 태그에서 내용만 추출합니다. result 1은 h1.text. 문자열만 뽑히는 거예요. 자, 문자열에 대한 스트림 메서드. 뭐죠? 그쵸. 앞뒤 공백 제거하는 거요. 외부에서 추출한 내용은 앞뒤 여백 제거 필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제가 HTML 태그를 이렇게 코딩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HTML 이렇게 코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텍스트를 뽑으면 이만큼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갖고 온 데이터는 앞뒤에 의도하지 않은 공백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갖고 온 데이터는 문자열이면 무조건 스트림 넣으세요. 앞뒤 공백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앞뒤 공백 없을 때랑 있을 때랑 구별해서 스트립 거는 것보다 그냥 무조건 거는 게 차라리 편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태그 이름에 의해서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와야겠죠? 마이 클래스, 여기도 마이 클래스네.
네, 마이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가져와 볼게요. 이제 코드 작성하면서 중간중간에 마크다운으로 제목을 걸면 좋은 게 비주얼 스튜디오 밑에 개요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마크다운의 제목 수준으로 트리가 생겨요. 원하는 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거든. 자, 1번 HTML 태그에 의한 추출. 2번 클래스에 의한 추출. 자, 속점 셀렉트 마이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점으로 들어가죠? 자, 얘를 테스트2라고 받아봅시다. 클래스는 한 페이지 안에 여러 개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클래스는 똑같은 디자인 특성을 HTML 태그 종류 안 가리고 여기저기 집어넣으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출력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콤마 있고, 마지막에는 이만큼 나오죠. 자, 얘는 리스트인데 원소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반복문 돌려야죠. for item in test2. 프린트 item.text.string. 자, 근데 지금 요 OL 태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클래스니까 안에 태그가 또 들어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뿌리면은 얘네만 뽑아내요. 그냥 문자열 하나로. 출력되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소라고 해서 기초 통계와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줄바꿈 글자까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출한 요소가 하위 태그를 포함하는 경우 그 안에 텍스트들만 일괄 추출을 합니다. 지금 여기 얘기한 거예요. 얘가 지금 select my class라고 해서 가져온 건데 거기서 얘네만 텍스트 문자를 일괄 추출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테스트의 두 번째는 하위 태그를 갖고 있는 거였죠. 테스트 2의 2번째는 하위 요소를 갖고 있었죠. 요거죠. 얘를 갖고 또 셀렉트해요. 그럼 여기서 li 태그만 뽑아라 라고 하는 거죠. 셀렉트 메서드로 추출한 요소 자체도 객체예요. 그러니까 요소를 활용하여 그 하위 요소를 추가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접근하기가 힘들면은 조금씩 이렇게 단계를 줄여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li라고 해놓고 출력해보면은 li만 이렇게 리스트로 따로 오는 거죠. 자, 그럼 얘도 이제 반복 돌려야지, 뭐. for I in li. print i.text.string. 됐나요? 저 셀렉트 메소드를 쓸 때 이름 LI가 어디서 셀렉트 LI로 여기서요? 만약에 테스트 추후에 제가 0번째에서 셀렉트 LI를 시키면 안에 저희 이제 LI가 없는 애한테 제가 LI를 셀렉트 리턴 되는 게 없어요.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리턴 되는 게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리스트로 저장하면 핀 리스트로 되죠. 그러니까 셀렉트 했을 때 이 괄호 안에 지정한 게 결과가 없으면 리스트의 원소가 빵개예요. 결과가 있으면 원소가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에러가 나진 않아요. 근데 코딩 공부할 때 처음에 에러 메시지 나오면은 일단 빨간색으로 뭐가 축축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스트레스 될걸요, 아마? 에러는 내가 뭐 잘못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알려주는데 얘는 안 알려줘요. 이제부터는 순전히 100% 여러분들이 실력과 찾아야 돼, 잘못된 거. 에러 메시지가 좋은 거다라는 거 이거 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 에러는 내가 잘못한 거 짚어줍니다. 얘는 안 짚어줍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오타가 났다. 에러예요. 이런 이름의 메서드가 없다라고 에러 나요. 근데 여기서 오타가 났다. 이거는 문자열이야. 따옴표로 감싸기만 하면 뭐가 됐건 상관이 없다고요. 파이썬 문법에 어긋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은 결과가 안 나올 뿐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1도 안 알려줘. 그래서 여기부터는 강사님 안 돼요. 그럼 저도 한참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부터는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해야 돼. 자, 이거 글자 구별할 수 있으세요? 앞에 거는 알파벳 소문자 L이고요. 두 번째 거는 알파벳 대문자 I고요. 세 번째 거는 한글 E예요. 못 찾아요, 이거. 그리고 보면은 글자 간의 폭이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글자는요, 이렇게 폭이 달라요. 가변폭 글꼴이라고 불러요. 왜?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할 때 글자 모양 바꾸잖아요. 그거를 글꼴 내지는 폰트라고 부릅니다. CSS 할 때도 뭐 폰트 패밀리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폰트라는 게 글자 모양을 뜻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글꼴들은 가변폭이에요. 글자마다 폭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글자들 구별이 안 돼요. 개발자용 폰트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개발자들은 고정폭 글꼴을 씁니다. 모든 글자의 폭이 같아요. 잠깐만, 저도 지금 안 깔아놨는데 말 나온 김에 좀 깔아보죠. 구글에서 개발자 폰트라고 검색하면 꽤 나와요. 코딩하기 편한 폰트, 코딩용 프로그래밍 폰트 뭐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은 글자들이 영문자, 불림체랑 비교되죠. 영문자 L, I, 특수기호 구별 안 되는데 이런 글꼴들은 모양 보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글꼴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D2 코딩이라고 하는 글꼴은 네이버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매년 한글날마다 글꼴 하나씩 무료로 배포하거든요. 그 중에 이 D2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 전용 글꼴이에요. GitHub 들어가서 그래도 버전 제일 높은 거 압축 파일이니까 여기 다운로드 버튼 있네요. 내려받고 올 전체 버전. 얘를 이제 마우스 우클릭하면 설치 메뉴가 나와요. 설치하시면 이제 컴퓨터에 글꼴이 추가되거든요. 저는 D2 코딩 이미 깔아놨고, 그 다음에 제가 보통 쓰는 게 저는 이제 핵이라고 하는 글꼴을 많이 써요. 핵 폰트.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서 이제 본인이 모양 취향껏 찾는 거지. 여기서 다운로드 할게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영문 전용 글꼴이에요. 그래서 한글 처리는 사실 좀 미미해요. 그 주석을 한글로 적으면 그건 좀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긴 하는데 뭐 코딩하면서 한글 쓸 일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요 핵이라는 글꼴을 주로 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글꼴을 설치하고 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 글꼴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재시작해야 돼요. 재시작하고 나서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환경 설정하는데 아시죠? 톱니바퀴 눌러서 설정. 여기 들어와서 여기 밑에 보시면 폰트 패밀리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설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건드렸다면. 쓰고 싶은 글꼴 이름을 따옴표로 묶어서 콤마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얘가 있으면은 얘를 쓰고 얘가 없으면 다음 거 쓰고 이런 차이예요. 자, 일단 D2 코딩체. 글자 모양 바뀐 거 보이나요? 느낌이 이래요. 자, 그래서 if a가 1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핵으로 바꿔볼게요. 모양이 아까랑 별 차이 없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알파벳 모양을 좀 내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글꼴을 쓰시면 됩니다. 개발자들 이런 거 되게 따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에 의한 추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디에 의한 추출.
HTML 태그나 클래스는 똑같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HTML 하나 더 해볼게요. H1 태그는 아까 예제에서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li 태그라고 하면은 화면 결과 안에서 모든 li 태그를 다 가져옵니다. 아, 껐다 폈으니까 위에부터 다시 실행해야 되는구나. 자, 위에부터 다시 실행할게요. 모든 li 태그를 다 가져와요. 자, 여기 이게 공백 같은 것도 다 가져온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형 하나만 뽑으면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반복문 돌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클래스하고 id는 HTML 태그는 그래서 반복문을 돌려야 된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데, 가져오는 대상이 id면은 걔는 무조건 가져오는 결과가 딱 한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 개 있다, 그럼 그 웹페이지가 잘못 만든 거야. 자, 그래서 id 값은 해당 웹페이지 안에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반복문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스트 3는 소점 셀렉트. 자, 우리 id 값 적용해 놓은 게 여기 myid. 좀 짧은 걸로 합시다. 샵 myid. 얘는 무조건 원소가 하나예요. 그래서 프린트 테스트 3의 0번째 텍스트의 스트립. 이렇게 추출하는 거죠. 이 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식 선택자, 자손 선택자 다 들어간다고요. 아까 살펴봤었던 모든 방법을 여기에 총동원시킬 수 있다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론적인 예제인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 웹페이지에서 뭔가 컨텐츠를 직접 추출해봐야 사용하는 방법을 알 거예요. 자, 어디 뭐 원하는 웹페이지 있어요? 콘텐츠 한번 긁어오는 거 한번 연습할 페이지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 데가 있다 하는 데 있어요? 어디요? 쿠팡? 쿠팡은 안 돼요. 그게 이따가 끝에 가서 셀레니움이라는 걸 배우기 전까지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보기 싫은 데가 뭐? 구글도 안 돼요. 나무위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요 얘기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아, 쉽대. 밥 먹읍시다. 다른 탭 닫기. 라이브 서버. 자, 지금 이 웹페이지는 개발자 도구에 나오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여기 HTML 소스 내용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는 공부 안 했다고 그러셨었죠?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언어가 크게 3대장이에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HTML은 뼈대를 만들고 CSS는 거기에 옷을 입히고 자바스크립트는 동작을 부여해요. 마우스 올렸을 때 뭐가 슉슉 움직이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걸로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HTML에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HTML과 CSS를 제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바스크립트 제가 적을게요. 그냥 간단한 코드 하나 넣었어요. 이거보다. 자, 실행할게요. 요 페이지의 HTML 소스는 이만큼의 태그를 갖고 있죠. 새로 고침할게요. 이거 다 어디 갔어? 개발자 도구 열게요. 개발자 도구 열면 실제로 바디 안에 이거 H1 태그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제가 코딩한 HTML 태그 다 어디 갔어요? 안 지웠거든. 자바스크립트는 리얼타임으로 HTML을 제어해요. 그래서 이 크롬 브라우저에 나오는 이 개발자 도구는 제가 아까 웹 브라우저가 이해하는 코드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동작된 결과가 나오는 거지 HTML 코드 원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접목하면은 HTML 태그를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웹페이지는 리퀘스트가 수집을 못해요. 리퀘스트 객체는 무조건 소스 보기 했을 때 나오는 원문만 가져오는 거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져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은 웹페이지들이 그거를 피하려고 HTML 코딩, 태그 코딩을 안 해요. 얼마 전에 네이버 개편했죠? 페이지 소스 보기 합니다. 얘네 HTML 태그 이게 다예요. 밑에는 스크립트잖아. 여기도 보면은 스크립트. 밑에는 그냥 데이터만 뿌린 거예요, 제이슨으로. 그러니까 얘네도 네이버 메인도 HTML 태그가 1도 없다고 봐도 돼요,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다 생성하는 코드예요. 이런 페이지는 리퀘스트가 수집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쿠팡이나 아니면은 구글 같은 데는 지금 우리 진도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현재 진도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걸 하려면 이제 셀레니움이라는 걸 이제 배워야죠. 그건 아마 내일 할 거고. 자, 여기까지 이야기 밥 먹고 옵시다. 수고하셨어요.